저는 이번 대선은 어떻게 보냐면 최후의 혈투라고 봅니다. 진보 보수라고 표방하는 진영의 최후의 혈투예요. 2030은 지역주의나 이념에 거의 해방되어 있는 세대들이에요. 이 이념에 사로잡혀갖고 지역주의에 사로잡혀갖고 최후의 혈투를 벌이는 게 40대 이상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어느 후보가 나가도 사실은 접점이에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워낙 많은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후보들이 지지율이 올라가기가 좀 한계가 있어요. 사실 지금 참 불행한 것이 현재 이 표심 FGI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잘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표를 빼앗아 올 사람, 정권을 찾아올 사람, 야권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건 달리 표현하면 선거에 이길 사람이죠. 두 번째는 좀 뼈한데 문재인 정부가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를 혼낼 줄 인물 이걸 선호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잘 알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감정이 격해 있다 보니까 이기고 뭐 이렇게 뭐 보복이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혼내주는 뭐 이런 카타르시스적인 후보를 선호하니까 윤석열이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사실 이제 야권 분위기가 워낙 이제 윤석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쏘대는 분위기인데,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주자들,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전 사실 유승민, 원희룡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정치도 많이 했고, 또 뭐 다 큰 자리도 거쳤고, 왜 저렇게 안 뜨나 못 뜨나 생각도 되고, 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이 주목도 많이 받았는데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또 미미하더라고요. 자, 그 부분에서 이런 경우들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워낙 많은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후보들이 지지율이 올라가기가 좀 한계가 있어요. 사실 지금 참 불행한 것이 현재 이 표심 FGI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잘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표를 빼앗아 올 사람, 정권을 찾아올 사람, 야권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건 달리 표현하면 선거에 이길 사람이죠. 두 번째는 좀 뼈한데 문재인 정부가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를 혼낼 줄 인물 이걸 선호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잘 알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감정이 격해 있다 보니까 이기고 뭐 이렇게 뭐 보복이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혼내주는 뭐 이런 카타르시스적인 후보를 선호하니까 윤석열이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일단 그 큰 분위기에 대고 뚫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그 부분에 대고는 다른 후보들이 장점이 잘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법, 그리고 검사 출신이 그런 그게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지지율에 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지율에 변화가 있고 사실 전번주부터 지지율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8월 7일에서 9일까지 1015명 쿠키뉴스하고 저희들이 조사했는 정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선관위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 조사인데 저도 봤어요. 이 조사에서 유승민의 경우는 야당 후보만 놓고 보면은 야당 후보만 놓고 하는 조사에다가 지금까지 두 자릿수를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10%대 두 자릿수로 10.0% 그야말로 딱 10.0% 두 자릿수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 올라가는 내용이 중요한 거고 유승민 쪽에서 타켓으로 하는 층들이 반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대가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왜 20대가 지지율이 제일 높으냐? 유승민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병력 문제. 그 병력을 근자 이야기했던 병력 문제하고 병력을 마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지원법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에는 그 여성분가요? 그거는 지금 젠더 문제는 20대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재정 문제에 대한 미래 세대 부담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20대들이에요. 그래서 20대들이
이번 조사뿐만 아니고 전번 조사부터 시작해서 20대들이 유승민 쪽의 지지율로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유승민의 지지율은 포인트를 따듯이 윤석열 매체를 판을 뒤지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따듯이 플러스 알파는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만큼 앞으로 더 계속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유승민은 저 정책적 포인트를 따가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원희룡, 그다음에 윤희숙 이분은 두 분의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승민의 경우는 전번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서 이미 기본 인지도가 되어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반면 윤희숙은 이제 초선으로서 국민들이 저분이 말은 맞다고 보지만 대통령, 소위 말하는 대통령 감으로서 그것이 대통령이라는 게 정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으로만으로도 그렇죠. 정치력이라든가 여야를 정무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 뭐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냈는데, 아직 윤희숙의 경우는 초선도 아직 임기가 이제 해봐야 뭐 1년 남짓이다 보니까 그런 정책 외의 어떤 그런 역량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의 판단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국민들은 초선이든 리더형을 원하지, 리더형의 이미지가 먼저 형성이 되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윤희숙은 리더형인지 투쟁형인지 정책형인지에 대한 이미지 매칭 자체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초선이다 보니까. 정책 참모. 예, 잘못하면 참모로 될 수가, 이미지가 될 수가 있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시작할 때부터 리더형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토론 제일 잘하는 사람, 뭐, 많은 사람이 하나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갑이가 안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갑은 리더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희숙의 경우 그렇고, 원희룡이 좀 이 퀘스천 마크인데, 이 부분에 원희룡은 좀 뜰 때도 된것 같은데. 원희룡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볼 때 제주지사를 하신 거예요. 제주지사를 지금 이제 7년째 하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중앙에서 잊혀져 있었던 거예요. 잊혀져 7년이랑 경기지사는 저렇게 잘 여기는 나가는데. 서울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등쳐도 크고. 여기는 조그만하고 저기 제주도에 가서 7년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앙 무대에 대고 많이 잊혀졌고, 사실 원희룡의 가장 큰 장점은 개혁이에요. 개혁 변화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제일 즉각적으로 반하는 게 20, 30대들이에요. 20, 30대들인데 20, 30대들은 사실 원희룡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원희룡의 그 당시 뭐 한나라당인가 어느 당에 그때 들어왔을 때 벌써 초선 개혁파로 활동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40대 후보는 50대들이지 20, 30대들은 그 스토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나오면은 저 사람이 누구지? 그럼 원희룡은 20, 30대들한테 이미지를 또는 이름을, 인지도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주 타겟으로 해야 될 층이 20, 30대들인데 20, 30대들이 원희룡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더라도 원희룡이가 30, 40대 그 층을 공격하면 이게 세대적 공감대가 빨리 형성될 텐데, 원희룡도 나이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50대가 지금 20, 30대가 소통하려고 하니까 옛날 같지가 않죠? 그럼 반면 옛날에 원희룡을 알고 있었던 세대들은 이제 50대 거지 얼마인데 사람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이 보수화가 되잖아요. 옛날만큼 원희룡에 대한 그 필이 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의 경우는 그런 이 공백 기간, 세대적인 교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략적 포인트를 찾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아마 전략적인 부분을 옛날에 그걸 갖고 생각하지 말고 이 바뀐 상황을 두고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이제 진짜 돌발 질문이고, 이거 참 히든 질문인데, 혹시 앞으로 그 여론조사에서 아직은 지금 빠른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을 대입을 해가지고 양자 대결 구도로 조사 붙이는 거, 그거 등장할 가능성 없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참 생뚱맞죠. 내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하면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낮으니까 우리 조사기관이나 언론사들이 안 하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오세훈 시장에 빠져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보수 진영의 이 선거 전략과 구도가 전체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들 지금 안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 전망에는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이런 오시원 말고도 지금 나갈 수 있면은 승부를 걸 수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오시원이 굳이 온다는 거는 좀 그건 굉장히 무리수죠. 저는 이번 대선은 어떻게 보냐면 최후의 혈투라고 봅니다. 진보 보수라고 표방하는 진영의 최후의 혈투예요. 2030은 지역주의나 이념에 거의 해방되어 있는 세대들이에요. 이 이념에 사로잡혀갖고 지역주의에 사로잡혀갖고 최후의 혈투를 벌이는 게 40대 이상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어느 후보가 나가도 사실은 접점이에요. 접점이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접점인데 접점을 보는데 옛날에는 A 후보나 A당 후보나 B당 후보가 100표를 얻으면은 그 중에서 한 60, 70%가 정당 고정표, 나머지 30, 40%가 인물표인데 이번에는 정당 고정표가 거의 내가 볼 때 80, 90%가 인물표는 1,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선거에서 그 인물의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 서울시장 불과 얼마 전에 뽑아놓은 오세훈을 거기 끌고 다시 나온다는 거는 내고는 전략적으로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무리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이 뭐 무산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가 당원 고쳐서라도 독자 출마하는 쪽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변수가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오면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한 1%, 2%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출마 선언하면은 올라갈 거다. 나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번에 최후의 혈투예요.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박빙이 되고는 솔직히 1%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1%는 표에다가 1%를 만에나 이 안철수 표가 보수표를 반문재인 표를 까먹어버리면은 1%에서 큰 당락이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안철수는 1% 득표하는 것보다도 합류를 해서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큽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봤잖아요. 서울시장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큰 기여한 인물이 누구냐? 승리야. 여야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김종인 이렇게 해서 세 보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생각하기를 여야 후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기억하기를 거의 비슷하거나 안철수가 더 높거나 내가 수치를 내가 지금 그걸 내가 확인했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가 선거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야권 통합의 시너지 효과라는 건데 그거는 안 보이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고는 안철수를 뭐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도 안철수를 좋은 모양으로 끌어들였을 때는 플러스 시너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안철수가 전번에 시장 후보 출마하기 전까지는 계속 끌려다녔잖아요. 그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를 우위로 전환시킨 게 안철수였어요. 그랬죠. 바로 그 선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국민의힘도 지금 생각 잘못하고 있다. 야당으로 봐갖고는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얘기되고 지금 안철수의 효과라는 거를 지금 그 지지율, 당의 지지율, 후보의 지지율 갖고 저거 없어도 돼 이렇게 판단한다면 서울시장 선거는 그거로 인해서 안철수에서 덕을 봤을지 몰라도 대선에서는 잘못하면 안철수 효과에서 이길 선거를 져버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도 독자 출마하더라도 네. 끝까지 뭐 가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나중에 이제 후보단이라 다시 하자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후보단이라는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도 약간 그게 못할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 그러라고 해서 야당이 그 통합을 하는 그 모양새를 갖추어 내면 뭐 약간 통합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진영에서는 그것이 현재 야권 통합이 되고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의 사후적인 반전 효과로서 각각 가서 마지막에 합류하자. 만약에는 거기에서 또 다른 제3지대 인물이 있잖아요. 뭐 김종인이라든가 김동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합류를 안 하고 거기에 그 진영에 만들었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컸을 텐데 안철수 국민의당 하나만 갖고 하기에는 힘이 조금 붙여 보여요.
사실 안철수도 이게 할 짓은 못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선거 때 맞아나가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당원도 또 고쳐야 되고. 서울시장 선거 쪽에서는 굉장히 치고나가면서 선기를 잘 잡았었거든요. 네. 그때는 내가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안철수 쪽에도 저런 타이밍을 저렇게 맞춰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막상 또 대선 쪽에서는 뭐 우리가 모르는 말 못한 그 국민의힘과의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옆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안철수 쪽 요구를 어느 정도 좀 들어주면서라도 이번에 합당을 하는 게 낫다. 아니면 벌써는 굳이 무리하지 말고 나중에 그냥 후보단에다 해서 시너지 효과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합당을 하는 게 모양새가 더 좋죠. 모양새가 더 좋고 얼마든지 깔끔하죠. 예, 그게 얼마든지 좋고 뭐 세상에 저기 뭐 이런저런 어떤 그 합당을 하는데 조건을 따져야 될 부분들 한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기 서로가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고 지금 뭐 안철수 경우는 뭐 종로 출마라든가 아니면 이준석하고 서로 지역구가 겹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고 돌파구를 풀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당직자의 경우는 안철수 입장에 대고 당을 이끌었다면 다른 사람 몰라도 사무처 직원들은 서로가 수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아닌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감정 싸움을 두고 가버려가지고. 예,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어렵겠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예. 나중에 가서 이제 후보단에도 하나 뭐 그거 모르겠지만